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9살 주부입니다. 결혼하는 여자라면 시월드 무시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시월드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당할 각오를 하고 결혼하게 된 거였는데요. 역시나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님을 한번 찾아뵙잖아요. 전 결혼 전 시어머님을 뵙는 순간 나 시집살이 예약됐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시월드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지,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는지 털어놓고 싶어 결국 사연을 보내봤어요. 남편과 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맏딸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기죽을 일 없도록 가전제품이나 집 구입할 때 돈을 보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지만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도와주는 부분이 일절 없기 때문에 저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주는 게 없는데 친정 부모님께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남편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었죠. 근데 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엄청 열받았었어요. 시어머님의 간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본인 스타일 위주로 고르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듣는 척만 하고 제 주관대로 진행했는데 왜 본인 말을 듣지 않냐고 화내시더라고요. 이 웨딩드레스가 너한테 어울린다니까?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이 고르신 게 이쁘긴 한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 체형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제가 고른 게 어머님이 고른 것보다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제 체형에 딱 맞아요. 이왕 하는 결혼식 비싼 드레스 입고 하면 좋잖아. 요즘 애들 어른이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본인들 말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거 보면 짜증나 정말. 엄마,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누가 보면 나랑 엄마가 결혼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결혼하는데 사사건건 엄마가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고. 그리고 드레스 입는 건 미진이가 입는 건데 엄마가 왜 간섭이야? 본인한테 어울리는 드레스는 미진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누가 봐도 이 드레스가 훨씬 이쁘니까 그렇지. 그건 엄마 취향인 거고 미진이도 취향이란 게 있어. 계속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내가 결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 한번 한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네. 엄마,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냐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엄마 그냥 집에 가? 엄마가 지금 하는 건 조언이 아니고 태클이야.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미진이는 오죽하겠어? 남편이 중간에서 잘 끊어준 덕분에 어머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대신 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 업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전부 비용을 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어요. 남편과 결혼한 뒤로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는데 시어머님 한 분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일단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인데요. 요즘 시대에 한 사람만 일해서 생활하는 건 무리가 있는 편이잖아요. 저와 남편 모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에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의외로 제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님들은 요즘 며느리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며느리가 집에만 있는다고 하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만 혼자 힘들게 일하고 그 번 돈으로 며느리가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과 전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아무래도 저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하기도 했고
제가 남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한 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월급이 높아요. 그리고 친정집이 좀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친정집이 여유 있는 것과 제가 돈을 잘 버는 걸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미진아, 너가 연봉이 얼마라고 했지? 네? 어머님 그건 왜요? 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정확히 반반하기로 먼저 제안했었다며? 아, 네. 그러긴 했는데 그이도 그러길 원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건 맞지만요. 근데 갑자기 왜요? 너가 우리 아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가 조금 더 해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요즘은 남녀 평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서 옛날처럼 남자가 더 해와야 한다. 그런 게 없잖아. 너가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분명 돈도 그만큼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그럼 가전제품 하나라도 너가 더 해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니?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사업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친정집도 꽤 사는 것 같은데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돈 조금이라도 줬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해줬더라. 그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저희는 정확히 반반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거라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였고요. 남편이 먼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우리 결혼했을 때 전혀 지원해준 게 없으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해도 제가 더 많이 돈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 내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오지랖 부렸다는 말로 들린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내고 그러는 거지. 쪼잔하게 딱딱 나누고 그러면 어떡해? 부부라는 애들이 너무 재고 그런다. 애초에 경제권도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로 했던 게 아니라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누가 더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걸로 싸우기 싫다고 반반으로 했으면 했고요.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너가 딱 그 꼴이다. 우리 아들이 돈 없는 부모 만난 게 죄지 죄야. 미안하다.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너희 결혼할 때 단돈 10원도 지원 못 해줘서. 앞으로 너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 하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앞으로 돈 문제로 꼬투리 안 잡았으면 합니다. 결혼이 아무리 집안 대 집안이라고 해도 양가 부모님께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하나 트집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이 돈이 많은 건 맞지만 제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로지 부모님 돈입니다. 어머님이 자꾸 저희 친정집 걸고 넘어지는 거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친정집 얘기하시면 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야, 시어머니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안 이꼽게 듣니? 너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가며 살았니? 이제 막 시집 온 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말 따박따박 대꾸하는 것 봐. 이제 너 남편도 아주 잡아먹겠다 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제가 잘못하지 않는 일로 트집 잡으시면 저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돈을 좀 벌고 친정집이 잘 사는 편이니까 콩고물 떨어질 게 없나 생각할 때도 많았고요.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항상 자기가 돈이 없는 게 죄라면서 절 항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며느리가 시엄마 잡아먹는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편이신데 남편은 원래 어머님이 이런 성격인 걸 아니까 어머님이 이간질을 해도 믿지 않고 중간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님께서 제 돈을 제대로 탐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너스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한 번 줄 때마다 나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100만 원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너스는 거의 현금으로 주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현금으로 받았었는데요. 제가 현금을 받으면 바로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집에 보관할 때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결혼하거나
돌잔치를 하던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서 현금이 생기면 되도록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작은 핸드백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그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놨었어요. 보너스를 받고 난 뒤 보름 뒤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날 미리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두려고 현금을 담아둔 가방을 찾았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한테 가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남편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김치 두고 간다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딱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모른 척하고 어머님을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집에 와서 김치 두고 가셨다면서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했네요. 아, 그럼 그때 내가 준 김치 아직도 안 먹어봤겠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오늘 저녁에 먹어봐. 네. 근데 어머님, 혹시 그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 가방 못 보셨어요? 검정색 핸드백인데요. 아, 그거? 내가 가져갔는데. 지갑이랑 핸드폰만 딱 넣고 다니기 좋아서 내가 가져갔었지. 그건 왜? 어머님, 그래도 그 가방 제 물건인데 말이라도 좀 하고 가져가셨어야죠. 거기 안에 현금 있었죠? 현금? 그건 왜? 그 가방 제가 현금 보관할 때 쓰는 가방이에요. 그거 돈 안 쓰고 그대로 두셨죠? 이따 집 가실 때 제가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 가방 저한테 돌려주세요. 현금 그대로 담아서요. 나 그 현금 좀 썼는데 괜찮니? 어머님, 그 돈 쓰시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가방 가져갔으면서 그 현금까지 마음대로 쓰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남의 돈을 왜 마음대로 쓰냐고. 그냥 거기에 돈이 있기도 하고 내가 가방 가져갔는데 한동안 말이 없길래 당연히 까먹은 돈인가 보다 생각하고 썼지.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엄마, 그거 도둑질이야. 아무리 까먹은 돈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걸 왜 엄마가 혼자 판단하고 써? 얼마나 썼길래 그래? 50만 원 정도 썼어. 그 가방 안에 있던 돈은 보너스 100만 원 말고도 여윳돈 200만 원이 더 있던 상태였어요. 총 300만 원이 있었던 상태인데 어머님께서는 그 중에서 50만 원을 이미 썼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쓰신 돈 안 받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괘씸하기도 해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었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었고 실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오히려 2배로 돌려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크게 내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한 어머님께서 결국 저희한테 2배로 돌려주셨어요. 남은 금액도 그대로 돌려받았었고요. 엄마한테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크게 한 소리를 듣긴 했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끝까지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방심하고 있을 때 일이 하나 더 터졌어요. 제가 야근하지 않고 일찍 퇴근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김에 남편과 외식하려고 기분 좋게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한 순간 아파트 정자에 앉아 계시던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야, 너 재작년에 여기 이사 온 년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계집년이 이 동네로 이사를 와? 술집에서 몸이나 판 년이 눈만 높아가지고. 아무리 저렴한 여자라도 수준 높은 집은 알아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당장 이사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 팔던 년이라뇨. 너 술집 다닌다는 소문 내가 다 들었다. 너 시애미한테 다 들었어.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넌 너무 천하다 천해. 시애미 말로는 너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애걸복걸 엄청 했다고 하던데. 맞지? 아무리 천해도 그렇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너같이 천한 애가.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는 년이라고 해도 뭐라도 들고는 와야지. 몸만 달랑 갖고 올 수가 있니? 제가 동네 아주머니 붙잡고 자세히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님 집과도 가까운 아파트 단지라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과 친한 아주머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았을 당시 어머님께서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어머님께서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결혼을 못하게 될 뻔했는데 어머님도 저와 남편이 당연히 결혼하지 않을 줄 알고 뒤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제 흉을 보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말이에요. 제가 술집에서 굴렀던 여자다. 돈이 없는 거지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다.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다 등등 유언비어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랬던 거였고요. 이 사실을 동네 아주머님께 듣고 나서 화가 난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어머님께 바로 찾아가서 이 소문을 낸 사람이 엄마가 맞냐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오늘 미진이가 아파트 옆 라인에 사는 아줌마한테 엄마가 낸 소문 다 듣고 왔대. 거지 근성이 있네 마네 그런 소리 전부 다 듣고 왔다는데? 엄마가 낸 소문 맞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상한 소문을 내다니. 난 그런 적 없다. 아무리 내가 입이 가볍다고 해도 며느리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니겠니? 엄마가 미진이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낸 사실 맞냐고. 남편이 어머님을 계속 추궁하니 어머님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터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열받던지 어머님 한 분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맞아. 근데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은 한 적 없어. 너희 결혼 전에 얘기했던 말들이고 그냥 너희 둘이 당연히 결혼 안 할 줄 알고 한 말들이야. 그냥 미진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만 말했었어. 그 아줌마들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도 그걸 왜 내 며느리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있니?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욕할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 될 사람 욕을 하고 다녀? 그것도 우리가 사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 아줌마가 미진이한테 술집 년이 집값 떨어지게 왜 이 집에서 사냐는 식으로 말했대.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소문을 내고 다녀. 우리 앞으로 여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땐 홧김에 그랬던 거였어. 절대 악의는 없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나한테 따지면 어떡해? 난 한두 사람한테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질 줄은 몰랐어. 아이고, 그 놓친네 주둥이 겁나 가볍네. 벌써 동네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고 지금은 너희에 대해서 아줌마들한테 말하지 않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옛날 일이니까 용서해줘. 어머님은 약 2년 전쯤에 한 아주머님께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2년 정도 지난 후에야 소문으로 퍼졌다고 하는데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저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없는 집 애처럼 보인다, 술 잘 마시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밖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소문을 낳게 되고 결국 제가 몸이나 굴리는 여자라는 식으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전 지금껏 살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을 왜 한 걸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어머님이 제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은 맞는 거라 전 어머님께 엄청 많이 실망을 하게 됐었죠. 어머님도 본인이 크게 잘못한 걸 알고 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평소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는 타입이 아닌데 이번엔 순순히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소문이 너무 과하게 퍼진 상태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네 아줌마들이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길래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인프라가 좋았던 동네였고 회사랑도 가까웠던 곳이라서 편하게 살았었는데 이사 갈 때 많이 아쉬웠어요. 급하게 집을 팔았던 거라서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포장이사 비용을 내주시기까지 했네요. 남편이 어머님께서 포장이사 비용조차 내주지 않았더라면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반성을 많이 한 눈치라서 그냥 이번 일은 묻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람 속 썩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 어머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런 어머님께서 사고를 또 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사업을 몇 번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전부 망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사업 욕심이 많으신 어머님은 이미 사업만 2번 망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미 빚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사업 문제로 인해 시아버님과도 크게 싸움으로 번져 이혼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께서 팔랑귀라서 옆에서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그 말에 확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던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부부는 안 된다고 말했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고깃집 운영하는 거 알지? 그 사람이 한 달에 순수익만 2천만 원은 된다더라. 나도 그 아저씨 따라서 고깃집 운영 좀 해볼까 봐. 사업이라니. 엄마 예전에 삼계탕집 했다가 제대로 망했으면서 이번에도 식당을 하겠다고? 그만 좀 해. 엄마 지금 사업 때문에 생긴 빚도 다 못 갚은 상태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봤을 때 엄마 사업에 소질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 아저씨 말대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엄마 말만 믿고 나한테 투자 좀 해줘. 엄마 예전에 사업하겠다고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갔었잖아. 그것도 아직 갚지 않았으면서 지금 또 빌려달라고? 나 절대 안 빌려줘. 딱 한 번만 믿어줘. 엄마 이번에 잘할 자신 있어. 옆에서 도와주는 아저씨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결국 저희는 어머님께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2천만 원 빌려준 것도 있어서 어머님이 나중에 5천만 원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돈 빌린 거 말고도 주변 친구들께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빌린 돈만 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분명 어머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어머님, 사업 준비는 잘 돼가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어? 아니 그게 사업 안 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하겠다고 저희한테 돈도 받아가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미 돈도 빌린 상태라면서요. 사실 사업 준비하면서 내 생활비로 쓸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생활비로 빌린 돈들 조금씩 쓰다가 결국 다 써버렸다. 어쩌면 좋니? 그것 때문에 한동안 머리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당장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쩌면 좋니?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사업하겠다고 돈 빌린 게 얼마인데 그걸 그 사이에 다 썼다고요? 고작 몇 달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진아, 정말 미안한데 돈 빌려준 친구들이 자꾸 돈 갚으라고 난리도 아니야. 급한 돈만 너가 대신 갚아줄 수 없겠니? 내가 지금 그 큰 돈이 어디에 있겠어. 다 갚아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줘.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보고 5천만 원을 또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돈을 그냥 버는 줄 아세요? 저희 이제 돈 없어요. 빌려간 돈이나 빨리 갚으세요. 이 늙은 시애미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냐.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 어머님, 제가 더 불쌍해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제 남편의 엄마이지 제 엄마는 아니시잖아요. 어머님이 절 키워주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저한테 용돈 쓰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준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저한테 받아만 가셨지 정작 어머님은 저한테 해주신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어머님께 뭐 해달라고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알겠어요?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진작 갚아줬을 돈인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며느리 하나 있는 거 돈 갚으라고 독촉이나 하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할 생각도 안 했어. 우리 아들이 나 충분히 먹여 살렸을 텐데. 어머님은 왜 항상 그이한테서만 기대면서 살려고 하세요? 저랑 결혼 안 했어도 그 돈 절대 안 갚아줬을 거예요. 제 남편 언제까지 어머님 호구로만 살 수 없어요. 어머님 아들 불쌍하지도 않나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저희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혼자 사는 이 시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네, 전혀요. 불쌍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 더 구차하게 만들지 마시고 어머님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사세요. 화가 너무 났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께 얼른 돈부터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늙은 시애미가 불쌍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전 어머님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제 남편이 불쌍하면 불쌍했지 어머님이 왜 불쌍하겠어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미칠 것 같다면서 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새끼 있는 거 다 소용없다고 돈 절대 못 갚는다고 우겼고요. 엄마,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 다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아직 젊다고 해도 우리도 돈 버는 거 쉽지 않아. 엄마가 사고 친 거 늘 수습해 줄 수 없다고. 우리도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는데 엄마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고 모아둔 돈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 엄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널 이제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모질게 엄마 대할 거야? 엄마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혼자 갚겠어? 젊은 너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날 언제 잘 키웠다고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엄마가 날 키운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큰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안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갚아요. 안 갚으면 평생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 엄마를 안 보고 산다고? 그래, 평생 보고 살지 말거라. 나도 너 같은 새끼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으마.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참. 그 말 꼭 지키세요. 안 갚는 순간 우리 바로 소송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돈 갚는 얘기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요.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엄마 진짜 안 보고 살 거야? 그리고 소송이라고?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한 행동은 부모로서 잘한 짓이고 나 이제 부모 같지 않은 엄마한테 잘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없는 전까지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많이 지쳤는데 안 보고 산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남편이 밉고 싫었는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본인 팔자 본인이 망친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와 안 보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저희한테 빌린 돈 전부 갚았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고 나니까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희한테 6천만 원 정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빌려간 돈 5천만 원과 함께 이제껏 이것저것 가져간 자잘한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총 6천만 원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랑 급한 불을 끈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을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촉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돈이 급하게 갚기 위해 집을 판 어머님은 한동안 사우나에서 지낸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니까 결국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것도 달동네에 있는 곳이라서
집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 뒤로 어머님과 안 보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혼자 힘으로 돈 갚는 게 힘드셨는지 몇 달 만에 저희를 찾아왔는데요. 원래 만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뵙기로 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왜 그동안 연락 안 받았니? 100통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을 왜 만나야 해요? 원래 우리 안 보고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미진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앞으로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나 데리고만 살아줄 수 없겠니? 진짜 돈 갚아달라는 말 절대 안 할게. 그냥 나 이 집에서 살기만 해줘. 어머님, 당장 나가주세요. 저 어머님 데리고 살기 싫어요. 저희가 뭘 믿고 어머님을 데리고 살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나 너무 힘들다.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길래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게 다 어머님 업보죠. 어머님이 모두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며칠 동안 계속 찾아오더니 결국 친정집에도 갔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찾아갈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이미 우리 상황을 알고 있었고 조만간 시어머님이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진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애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애들 말 들어보니까 안 보고 살기로 했다던데. 염치 없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애들한테 들었다고 하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요. 밥도 굶고 돈은 갚아야 하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갚겠습니다. 이러다가 저 죽게 생겼어요, 사돈. 불쌍한 척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시어머님의 모습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 친정엄마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시모 얼굴에 뿌려버렸는데요. 홀딱 젖은 시모는 할 일을 잃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인생 얼마나 허투루 살았길래 돈 빌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 딸이랑 사위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지. 아직도 그렇게 궁상맞게 돈 빌리고 다니세요? 지금 사돈이 지옥처럼 사는 건 그동안 애들한테 하던 행동들에 대한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큰 어른이 됐으면 애들한테 본보기가 돼야지.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왜 하고 다니십니까? 제발 이 냉수 맞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들 집에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요. 어머님은 우리 친정엄마한테 냉수마찰을 제대로 당하고 난 뒤 그 뒤로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 앞으로 지금 남은 빚이 3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3천만 원 빚 갚는 거 엄청 힘든데 그 연세에 그 큰 금액 갚으려니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희 그 돈 충분히 갚아드릴 능력 됩니다. 저희 친정집도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해왔던 일이 있어서 절대 그 돈 갚아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이제껏 당해온 게 많다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말했고요. 어머님은 결국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 당장 급한 빚을 갚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집까지 팔았으니 완전 빈털터리가 된 셈이죠. 어머님은 현재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엔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께 돈을 빌려준 친구들은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당장 돈 갚으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매달 조금씩 쪼개가며 갚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님께선
매번 이런 식으로 영업 방해할 거면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사정사정해서 잘리진 않았답니다. 저 같아도 매일 친구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말한다면 자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어머님 근황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 때문에 결국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합니다. 현재 디스크가 터진 상태라서 하반신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당장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현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어머님 대신 식당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지금 어머님 상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거니까 식당에서 알아서 산재 처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께서도 어머님과 저희 부부관계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님이 다친 상태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해도 되는 거냐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우리 시어머님 자식으로 며느리로서 살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매정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어서 아는데 그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거든요.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어머님이 다쳤다는 걸 알고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최근에 시어머님과 이혼하고 조용하게 살고 계셨던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었는데요. 한동안 시아버님과 연락을 못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몹시 놀랬어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무슨 일이길래 너네 엄마가 자기한테까지 연락하게 만드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님이 아버님한테까지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드렸더니 그 옆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그 허리 디스크 수술 절대 시켜주지 말라고 저희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하고 빚부터 병원비까지 절대 돈 한 푼 못 준다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애들 앞길 절대 망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죽고 싶지 않다고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네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어머님과 함께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같이 사는 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대신해서 갚아준 돈만 1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업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사업은 망하고 중간중간 까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결국 지친 나머지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 남편을 보고 억지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평생 정신 못 차릴 여자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고 해요. 처음엔 제 남편 데리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자기 아들까지 뺏어갈 생각 죽어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기절까지 할 정도였어서 결국 제 남편만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차피 남편도 다 큰 상태라서 남편은 어머님 옆에 남기로 결정했고요. 근데 남편은 그때 어머님을 선택한 게 정말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저희에게 남편도 못 참는 일을 자식이 책임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죄책감 갖지 말고 우리 부부 앞날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어머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여전히 건강과 빚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으시겠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연락을 안 한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과도 연락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연락을 안 한 뒤부터 아버님과 자주 연락하고 살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건 다 어머님 때문인데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이 자기 그냥 버리고 간 나쁜 사람이었다고 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올릴 때도 아버님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젠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남편도 울면서 아버님께 사과했고요. 오히려 아버님은 어른 때문에 자식이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다며 저희한테 주기 위해 이제껏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7천만 원이란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갔고요. 아버님이 저희에게 7천만 원을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이사 갈 수 있었어요. 방이 4개인 집인데 아버님과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아버님이 같이 사는 걸 피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효도 많이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같이 살기 싫다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좋으셨나 봐요. 맨날 웃음만 가득하시고 우리 아기 돌보는 재미도 많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어머님과 이혼한 후 혼자 사시면서 많이 적적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효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도 아버님이 좋은지 남편에게 안겨있는 시간보다 아버님께 안겨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버님과 같이 살다 보니 어머님과 살았던 시간이 정말 최악이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아버님을 모시고 살 걸 후회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았던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린 게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고요. 아버님은 항상 아들이 그리워서 울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님도 제 시어머님처럼 다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제대로 시집살이를 겪었네요.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는데 그 책임감 이제 느끼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편, 아버님, 저와 제 아이 이렇게 넷이서 남은 인생 잘 살 생각입니다. 지금도 물론 잘 지내고 있고요. 저처럼 시어머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분이 계시다면 참지 마시길 바래요.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이 아무리 남편의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 낙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일입니다. 듣다 보면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은 다 떨쳐내고 잘 지내지만 이겨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별별 사연 속에 제가 겪었던 일을 보태려고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일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일은 저와 제 딸에게 사라지지 않는 생채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일을 더듬어가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빨리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쉬울 따름이죠. 제 딸은 당시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떠나고 제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니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아직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고 했죠. 대학 가면 등록금만 아깝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취직해서 돈 벌고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 대학을 가겠다는 말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간 딸은 자기 적성에 잘 맞는다며 좋아했거든요.
참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가장 막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아침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덩달아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면 괜히 엄마 힘들게 한다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곤 했죠. 회사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졸음도 깨고 배도 부르다고 했어요. 그런 딸이 얼마나 안쓰럽고 기특하던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에 미안하기만 했죠. 풍족하고 넉넉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시간을 두고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찾았을 텐데 혹시 가정 형편 때문에 등 떠밀려 일하게 된 건 아닌지 미안했죠. 딸이 회사 입사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꾸미기 시작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입는 옷도 달라지고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말은 안 해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석 달 정도 지나자 딸이 먼저 넌지시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활짝 핀 딸 얼굴을 보니 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가끔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낼 때는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저도 혼자 살고 있었기에 독립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딸은 독립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물론 딸이 성인이 되었고 나가서 살 수 있었지만 여자 혼자 밖에 나가 사는 게 걱정되잖아요. 내심 돈을 아껴서 더 모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계속 독립을 반대하고 나서자 딸은 생전 부리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서 언성을 높였죠. 왜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집이랑 멀기도 하고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나가서 살게요. 겨우 그거 모아서 나가서 살겠다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 낼 돈도 모아놨고 월세도 꼬박꼬박 낼 거예요. 철이 없는지 모르는 건지 딸은 보증금과 월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나가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회사 생활 3년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원룸 전세금 정도 모아놓았겠죠. 나가면 딸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월세만 내면 다인 것 같아? 먹고 마시는 건 공짜인 줄 알아? 거기다가 수도세,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나가 살면서 돈 못 모아. 그러니까 조금 더 엄마랑 같이 살자. 회사도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 버스로 40분 거리면 가까운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잠도 더 자고 싶고. 그리고 이미 집도 계약해 놓았어요. 이미 계약을 끝냈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도 저와 떨어져 살고 싶은 것인지 서운한 마음이 더 앞섰죠. 자식 키워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싶기도 했고요. 더 말려봤자 결국 딸과 마음만 상하게 될 거란 걸 알기에 독립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직접 나가서 생활해보기 전까지는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나가서 고생 좀 해보라는 저의 소심한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흔쾌히 독립을 허락했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락까지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잘 먹고 지내는 건지 집에서 지낼 때는 시집 가면 신물나게 하게 될 것을 알기에 설거지조차 시킨 적이 없었죠. 그러니 매 끼니 걱정도 되고 작은 원룸이라도 깨끗이 잘 치우고 사는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고 나니 더 딸 집에 가보고 싶었죠. 이사 첫날에 둘러보고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기왕 가는 김에 반찬도 가져다주고 살림살이도 다시 살필 생각이었죠. 딸아이 먹일 반찬을 준비하고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 원룸으로 향했어요. 딸, 어디야? 회사 끝났지? 엄마 지금 네 집 앞인데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우리 집 앞이라고? 아, 정말. 조금만 기다려요. 저 거의 도착했거든요. 딸은 제 전화에 놀랐는지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자 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내심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낚아채듯이 빼앗아 들더니 저보고 이만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먹을게요. 이만 돌아가세요. 너무 당황했죠. 어젯밤부터 딸 얼굴 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바로 돌아가라니. 무슨 말이야. 네 집도 좀 둘러보고 엄마가 밥 해줄게. 같이 먹자. 국 끓일 재료도 다 준비해 왔는데.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다음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딸은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서더니 등 떠밀며 내쫓더라고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집안에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 본 지 5분도 안 돼서 돌아가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마른 것 같은 게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했죠. 밥 한 끼 해먹이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딸을 쳐다보며 살짝 앞머리를 넘기는데 오른쪽 이마 밑으로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어요. 너 이마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단 내려오다가 굴러서.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야지. 다른 데는 다치지 않았어? 계단에서 굴렀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재빨리 딸 팔을 잡고 옷소매를 걷어올렸죠. 그런데 팔뚝에도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굴렀길래 온몸에 온통 멍자국이야. 조심 좀 하지. 아유 세상에. 병원은 가봤어? 딸은 옷소매를 내리며 저를 안심시켰죠. 괜찮아요. 뼈 같은 데는 안 다치고 몸에 타박상만 입었어요. 먹령고 잘 바르면 금방 괜찮아진대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평소에 얌전하고 점잖은 아이였기에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딸이 그렇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독립 후 제게 사적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니 알 수가 없었어요. 홀로 서기를 하는 딸을 응원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제 곁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쉽사리 발이 안 떨어졌죠. 돌아가지 않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니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딸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오르자 그제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무슨 일 있었으면 내게 말했겠지. 별일 없을 거라고 시끄러운 마음을 다독였죠. 제가 딸 인생을 다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 별일 아니라고 말했으니 믿어야죠. 딸이 독립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첫 해외여행이어서인지 목소리가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죠. 엄마, 저 며칠 동안 연락 없을 거예요. 세부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세부? 거기 동남아시아 아니니? 혼자 갈 리는 없고 누구랑 가는 거야? 며칠 동안 가는데? 3박 5일로 다녀올 거예요. 남자친구랑 다녀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이라니. 다 큰 딸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왠지 마음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남자친구 얼굴이라도 본 적 있으면 안심할 텐데 딸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얼굴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남자친구 바쁘다, 오늘은 일이 있다며 피하더라고요. 그때 미리 남자친구를 만나봤다면 저는 절대 딸을 남자친구와 단둘이서 여행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행은
저와 딸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고의 서막이었으니까요. 딸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날 때였어요. 딸에게 돌아왔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여행을 다녀와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렇게 길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같이 간 남자친구 전화번호라도 알아놓았다면 걱정이라도 덜 될 텐데. 저는 그때까지 딸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순간 이렇게 딸에게 무심했나 싶더라고요. 며칠을 더 기다려봐도 딸에게 연락이 없자 딸 집으로 찾아갔어요. 딸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딸이 아닌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여기 저희 딸 집인데? 남자는 저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지한이 남자친구예요. 처음 뵙죠? 처음 본 남자친구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딸 집에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요. 살짝 고개를 돌려 현관을 보자 남자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곳에서 지낸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찬 주려고 찾아왔던 그때 급히 저를 돌려보냈나 싶기도 했죠. 그때까지 한 번도 딸이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 중일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제게 비밀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딸이 무사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 네. 지안이 어디 있나요?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게 처음이라. 그런데 딸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지안이 본가로 간 거 아닙니까? 저보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집에 없어서 본가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다니요. 그게 여행 도중에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화가 많이 났는지 집으로 먼저 돌아간다고 호텔로 갔어요. 저도 뒤늦게 호텔로 돌아와 보니 지안이 짐이 이미 사라졌길래 먼저 돌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제 딸이 실종됐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방금 한 사실이라.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딸이 실종되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정말 태연하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실종되었는데 걱정 없는 마른 장작처럼 툭 하고 내뱉는 그 남자의 모습에 소름이 돋아올랐죠. 차분하게 무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50년 이상 살아온 제 촉이 딸이 사라진 것은 이놈과 연관이 있다고 가리켰어요. 당신이 내 딸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친구가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사라졌다는데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내 딸 어디 있어? 빨리 데려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방금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지안이가 어머님 댁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사라진 게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10분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는 딸 남자친구가 의심된다고 말했죠. 아무래도 이 남자가 수상해요. 제 딸과 함께 여행 가서 혼자였단 말이에요. 제 딸이 돌아와야 할 날짜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저는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먼저 한국 간다고 짐까지 챙겨 나가버린 걸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머님 댁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씨.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일단 실종 신고부터 하시고 필리핀 현재 경찰에게 수사 요청부터 해보죠. 딸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욕까지 내뱉었죠. 이런 폭력적인 남자와 내 딸이 만나고 있었다니 순간 아찔해졌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마냥 우길 수도 없고 경찰이 하루빨리 제 딸을 찾아주길 바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딸을 찾았다는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경찰서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딸이 실종된 지 한 달쯤 되어가자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실종 신고한 최지한 엄마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필리핀에서 실종됐다고 하셨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최근 필리핀은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율이 너무 높은 나라라서요. 거기다 밤에 짐까지 들고 나갔다고 하면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서 말이죠.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경찰 말은 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도 필리핀에서 최근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받기에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미가 되어서 자식이 타지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딸 혼자 사라진 게 아닐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수상하다니까요.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 너무 태어난 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조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따님이 묵었던 호텔 CC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워낙 치안도 안 좋고 우리나라처럼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드물어요.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죠. 믿고 있었던 경찰이 찾지 못하면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었죠. 제가 직접 딸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다니던 직장에 휴가 신청을 냈어요.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딱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죠. 무작정 딸이 사라진 세부 지도와 딸을 찾는 몇 마디 말만 배워 딸이 사라진 세부로 떠나게 되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딸을 찾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뜨거운 햇볕에 살은 녹을 것 같고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었어요. 무작정 종이에 영어로 겨우 딸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딸 사진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게 손살에 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죠. 다들 모른다는 말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죠. 직접 와보니 경찰들이 왜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돌아다니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곳에서 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껴 쓴다고 아꼈지만 며칠 만에 환전해서 가져온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저는 아무 수확 없이 받은 휴가를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황망함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잘 설명해서 우리 지한이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웠죠. 먹고 쓰는 것도 아끼고 또 아꼈어요. 다시 세부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매년 휴가철에는 피서객들에 섞여 세부로 향했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찾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제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제 전부였죠. 제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딸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더 마음이 아팠죠. 딸은 세부 어딘가에서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딸이 사라진 지 5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자란 듯이 가슴이 답답해오고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기운이 가실 때까지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식기를 바랐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슴속 불덩이를 식히기 위해 목욕탕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도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몸 구석구석 씻고 있는데 가슴 쪽에 몽우리가 잡히더라고요. 폐경기 여자들에게 유방암이 흔하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걱정이 되었죠.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유방암이시네요. 가슴 아래쪽에 1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아직 크기도 작고 림프절의 전이도 안 된 상태네요. 암이라니. 아직 딸을 못 찾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방암 초기니까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의사의 다정한 위로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딸도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때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캄캄한 방 안에서 누워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만 흐르고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러웠죠. 손끝 하나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으면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찍었던 어린 딸이 보였죠. 뽀얀 얼굴에 붉은 입술. 그 얼굴을 보고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딸을 두고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더라도 딸 옆에서 죽고 싶었어요.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제 품에 품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필리핀으로 갈 계획을 세웠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회사에도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들어놓았던 보험도 정리해서 보험금 청구도 받으니 돈이 꽤 모였죠. 이 돈이면 필리핀에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남아있는 목숨 동안 딸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다시 태양빛이 내리쬐는 세부로 돌아와 딸아이 사진과 쪽지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며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었고 딸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죠. 암이 다른 곳에 전이돼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는 찾을 수 있을지 걱정과 조급함이 들었어요. 한 달을 세부 거리를 찾아다닐 때 문득 딸이 세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세부 옆에 있는 네그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필리핀으로 딸을 찾으러 온 지 5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다른 섬으로 딸을 찾으러 가게 된 거죠. 낯선 거리에서 딸아이 사진과 쪽지를 꺼내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딱히 그곳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제 사연에 관심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관심 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지쳐가더군요. 날씨는 왜 그렇게 후덥지근하던지 뜨거운 햇볕에 잠시 길가의 나무 아래로 피해 들어갔죠.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목을 축이고 있을 때였어요. 건너편 길가에 한국인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지 배가 불뚝 불러와 있었죠. 제 딸 또래로 보이는 여자를 보니 다시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이 엄마가 당장 찾으러 갈 텐데. 속상한 마음에 손에 들린 딸아이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딸이라는 본능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길 건너 지나간 임산부는 분명 제 딸이었어요. 멀리 있고 체형이 달라져서 늦게 알아봤을 뿐이지 분명 제 딸이 확실했죠. 저는 단숨에 차도를 가로질러 부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부부에게 가까워질수록 제 딸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더군요. 10달을 품어 20년 이상을 키운 딸을 엄마가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저기요! 거기서 봐요! 뛰어가며 부부를 향해 한국말로 불러 세웠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멈춰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가까이서 본 임산부의 얼굴은 정말 제 딸아이였습니다. 꿈에서도 찾아 헤매던 딸이었죠. 지안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찾으러 왔어. 엄마랑 같이 돌아가자. 그런데 딸이 뒷걸음치며 물러서더니 옆에 서 있던 남자 뒤에 숨더라고요. 지안아, 엄마라니까? 왜 그래? 엄마 몰라보겠어? 제 아내를 아는 분입니까? 어머니요? 맞아요. 제가 엄마예요. 그런데 왜 저를 못 알아보죠? 지안아, 엄마 봐봐. 일단 진정하세요. 아내가 놀라서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정하십시오. 딸을 바로 앞에 두고 제대로 얼굴조차 볼 수 없다니 울분이 목 끝까지 차올랐죠.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이 지안이라는 것도 저는 방금 알았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도 과거도 잊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단 말이에요? 어머니, 차근차근 말해드릴 테니 진정하세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곳에 사업차 머무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해서 제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잊은 상태였고 온몸에 멍자국만 가득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 할 수 있었잖아요.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대사관으로 같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이 있어야 말이죠. 신원 보증할 물건도 하나 없고 대사관에서는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죠. 일단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모른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본 남자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제가 딸을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대사관에 다녀갔던 거죠. 빨리 딸을 실종 신고만 했더라도 이렇게 엇갈리지는 않았을 텐데 딸을 기다린 열흘의 시간이 원망스러웠죠. 사위는 5년 동안 딸을 보살폈다고 하더군요. 사업차 필리핀에 왔지만 도저히 딸을 두고 한국으로 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다 보니 정도 들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무사히 보살펴 주었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잘 보살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낯선 타국에서 기억까지 잊어버리고 5년 동안 있어야 했던 걸까요? 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가득하였지만 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저를 쳐다보는 딸아이 얼굴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필리핀에서 딸을 그렇게 찾았어도 못 찾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딸은 불안증 때문에 거의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 정도만 다닌다고 해요. 벌써 임신 7개월에 들어섰다고 했죠. 어머님, 일단 이 사람한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작은 소리만 나도 무서워해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저는 남자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제게 사위가 될 이 남자는 필리핀에서 라텍스 제품을 사서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거리가 좋아서 살림살이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아내 신원보장을 할 수 있으니 여권을 재발급해야겠군요. 네, 일단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내 출산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아직 이곳은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바로 다음 날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신고 기록과
딸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니 쉽게 여권을 발급해 주더군요. 딸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어요. 여권이 나오자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왔지만 이미 집까지 팔아서 필리핀으로 갔던지라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사위가 먼저 같이 지내자고 했죠. 장모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세요? 사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지내서 이미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 말에 너무 고마웠죠. 아무리 장모라고 해도 얼굴 본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죠. 장모님이 곁에 있으면 집사람도 불안증이 안정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기도 적적하시잖아요. 정말 고맙네. 이렇게 나까지 챙겨줘서. 다정한 사위 덕분에 저는 딸과 떨어지지 않고 지내게 되었죠. 사위 말대로 딸과 함께 지내니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딸도 적응해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니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식사 하셨어요? 뭐라도 드실래요? 아직 밥 먹을까? 너 계란장조림 좋아하지? 엄마가 해놨어. 그거랑 된장찌개 금방 끓여서 밥 먹자. 딸을 소파에 앉히고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먼저 다가오는 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왈칵 눈물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간이 계속되길 빌었어요. 딸아이가 안정을 되찾길 바랐죠. 딸아이는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작은 불빛만 있어도 잠을 못 자서 콘센트 불빛도 안 보이게 뒤집어두고 자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겉모습만 같을 뿐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가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저를 경계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딸이 먼저 말을 걸어주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뚝딱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죠. 조심히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떠먹는 딸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어요. 몇 숟가락 떠먹던 딸이 저를 쳐다보았죠. 왜 안 드세요? 같이 먹어요. 응, 먹자. 지안아, 많이 먹어? 저기 남편한테 들었는데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항암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프다는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 네가 받으라면 받아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빨리 나아야 손주도 봐주지. 딸과 저를 위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많이 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완치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은 건강한 손녀를 출산했어요. 자꾸 꼬물거리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복받쳐왔죠. 빨리 암을 이겨내고 손녀와 딸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하고 딸의 불안증이 높아져 갔죠. 출산 후 밤뿐만 아니라 햇빛이 덜 드는 골목길이나 깊은 물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샤워 정도는 괜찮아 했지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도 손녀를 씻기지 못할 정도로 불안증이 높아져 갔어요. 꼭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했죠. 괴로워하는 딸을 보며 저와 사위는 딸을 위해 과거 일을 찾길 바랐습니다. 덮어놓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기억을 되찾고 이겨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죠.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인지, 혹시 나쁜 기억을 떠올리고 더 괴로워하면 어쩌나 싶었지만 이대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죠. 지안아, 혹시 기억을 되찾는 건 어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억을 되찾는 게 두려운지 두 손을 꼭 쥐어들었죠. 네, 받아볼게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한대요. 제 딸한테는 이런 불안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역시 딸도 엄마였어요. 자신보다 딸을 위해 아픈 기억을 되찾겠다고 했죠.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기특하다 우리 딸. 딸아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 심리치료와 최면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죠. 최면치료가 시작되고 저와 사위는 딸에게 일어났었던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최면치료실에 들어간 딸을 지켜보며 곁에 앉아 있었어요. 치료사는 딸에게 최면을 걸며 과거 일을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문제의 그날이 되었어요. 딸은 최면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세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인지 그날따라 남자친구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완연한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남자친구의 짜증은 풀리지 않았다네요. 아이씨, 더워 죽겠네. 바람이라도 불지 왜 안 부는 거야. 한국보다는 불쾌지수가 낮다고 했는데 그렇게 더워? 그럼 내가 덥지도 않은데 덥다고 했다는 거야? 딸은 최면 상태인데도 손을 들어 올려 보였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빌기 시작했죠. 미안해. 제발 때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딸이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남자친구의 기분은 풀릴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바닷물에 걷고 있던 딸은 남자친구가 손을 들어 올리며 다가오자 뒷걸음치다가 허벅지 정도 오는 바다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씨,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래? 빨리 안 일어나? 왜, 여기서 수영이라도 하게? 딸이 겨우 젖은 몸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옷이 물에 젖어 비틀거리는 딸을 보고 남자친구가 다가오더니 발로 차서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수영하고 싶으면 계속 하든가. 다시 물에 빠진 딸이 허우적거리며 일어서려고 할 때 파도가 밀려오면서 붕 떠있는 딸이 오히려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간 발에 땅에 닿지 않자 당황했대요. 양팔을 허우적거리며 해변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살려줘! 발이 땅에 안 닿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짜증나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한적한 해변이라 남자친구 말고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먼 바다까지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딸은 그 순간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답니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이 너무 짜요. 자꾸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요. 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 바닷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손에 뭔가 잡혔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나무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걸 잡고 바다에 안 빠지려고 버텼어요. 최면 치료가 끝나자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통나무를 붙잡고 옆 섬까지 떠내려갔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죠. 딸아이가 다니는 정신과 의사 말로는 밤새 어두운 바다에 떠 있었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다고 했죠.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5년 전 제가 딸에게 반찬을 가져가 줄 때 보았던 멍자국도 다 남자친구가 때린 자국이었던 거죠.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상습적으로 협박까지 했죠. 그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왜 그때 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린 것인지. 딸은 최면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점점 찾았지만 되찾은 기억으로 몹시 괴로워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독립한 것도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낼 곳이 없다고 저보고 집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시면 반대할 테니까 몰래 살게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폭력성이 보이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엄마까지 때린다고 협박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내 딸이 그런 고생을 겪다니.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이가 뿌드득 갈렸죠. 옆에 있던 사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더니 방을 뛰쳐나갔죠. 사위가 어디로 뛰쳐나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놈을 잡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지고 구토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불안증이 있는 딸을 위해 손주를 같이 돌봐주는 것뿐이었죠. 그래도 답답한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알고 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후로 사위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사위는 제게 그놈을 찾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내의 일을 알게 되니 그런 놈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사서 찾고 있는데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너무 무리하지 말게. 그놈을 잡는 것보다 자네 건강이 중요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 해요. 그 벌은 못 거치고 또 어디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사위는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잡고 싶어 했어요. 손녀가 돌이 막 지난 후였어요. 사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놈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잡았어요. 혹시 지금 경찰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니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죠. 경찰서로 들어오는 저를 알아봤는지 입가에 미소까지 띄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를 정도로 놀랐어요. 저를 기억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성실함이라고는 없었죠. 툭툭 내뱉는 말투로 질문에 대답하더라고요. 제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2년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가 된 적이 있었다네요. 상대방 여자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끝났다고 했죠.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은 제 딸이 당한 일과 그놈은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사건이 오래되어서 증거도 없고 증인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최면 치료 중에 나온 기억이잖아요.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결국 저놈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피해자가 있는데.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다뇨.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놈은 저희를 보면서 어깨를 들썩이더니 경찰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대로 그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놈을 따라가며 옷자락을 붙잡았죠. 가긴 어디를 가? 거기 안 서? 내가 찾아갔을 때 말했어야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동안 뻔뻔하게 살아?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럼 내가 바다에 빠뜨렸다고 말이라도 하길 바랐어? 증거가 없다잖아. 이미 5년이나 지난 일로 왜 그래? 살아 돌아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 미친 노인네야. 못 가.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이렇게는 못 보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딜 가? 저는 그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놈은 멱살을 잡은 제 손을 잡아 비틀고 뒤로 밀어버리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가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이 새끼가 지금 누구를 미는 거야? 너는 뭐야? 노인네랑 무슨 사위라도 되냐? 그래, 사위다 왜?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을 붙잡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세요! 저 자식이 제 장모님을 밀었다고요. 내가 그냥 밀었어? 노인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들어가서 조서 쓰고 돌아가세요. 아무리 악감정이 쌓였다고 해도 서로 폭력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조서를 쓰고 돌아갔죠. 사위는 돌아가는 내내 화가 풀리지 않는지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분명 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손으로 잡아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딸은 아직 불안증이 높지만 꾸준히 약과 상담을 받으며 회복해가고 있었고 손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죠.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놈이 어디서 또 어떤 여자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뭔가 끝내지 않은 숙제를 남겨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나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전이도 없고 치료도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지겨운 암도 끝이구나 생각하며 병원 로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제 눈앞에 그놈이 걸어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지팡이를 집은 채 옆에는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부축까지 받으면서 제 옆을 지나쳐가더라고요. 온몸에 털이 바짝 올랐어요. 아무리 후안무치라고 해도 바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몰라본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전에 경찰서에서도 저를 바로 알아봤으니까요. 손발이 덜덜 떨리더니 심장이 팔딱이더라고요. 가쁜 숨을 내쉬며 뒤를 따라갔죠. 두 사람이 멈춘 곳은 안과였어요. 그놈이 간호사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자 부축하던 중년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방금 들어간 남자 지인인데요. 혹시 무슨 일로 병원에 온 건가요? 저를 못 알아봐서요. 아, 방금 저 사람이요? 반년 전인가 경찰서에서 돌아오면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때 얼굴을 핸들에 크게 부딪혔나 봐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시신경이 다치는 바람에 양쪽 눈이 실명되었거든요. 아유, 아직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어쩌다 다쳤는지 가여워 죽겠어요. 안전벨트만 했어도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을 거라는데. 에휴.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서는데 올라가는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남겨진 숙제 같던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누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은 개운해졌지만 아직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데이트 폭력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바로 제 딸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으니까요.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왜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인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에게 몸에 생긴 상처보다 마음에 남겨지는 상처가 더 깊더라고요. 제 딸도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딸은 지금은 겉으로는 완전히 그때의 일을 벗어난 것 같지만 가끔 그런 비슷한 뉴스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버리고는 해요.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손녀에게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제게 말했죠. 아마도 예전처럼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그 기억은 평생 제 딸을 괴롭히겠죠. 사위는 몇 년 전에 필리핀 사업을 접고 전북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 방범대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죠. 딸이 데이트 폭력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이렇게 든든하고 올바른 사위를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때 사위가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2번 다시 딸과 만나지 못했겠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에게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